한국이요. 70년은 지나야 우리 발끝이라도 따라올 겁니다. 실리콘밸리의 황제, 젠슨 황이 백악관에서 남긴 이 한마디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었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은 사실상 한국에 대한 기술적 사형선고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백악관 회의실의 모든 이들이 한국을 비웃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역사의 죄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삼성의 긴급 기술 시험 발표는 시시한 볼거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저 발표는 시간 낭비입니다라고 말하고 회의장을 나가려던 백악관 안보 보좌관이 자리에 얼어붙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4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심코, 그 다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그들은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그날 실리콘밸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쌓아 올린 기술의 성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충격적인 시연이 끝나고 마이크를 잡은 삼성의 젊은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과연 그 한마디가 불러온 상상조차 못할 나비 효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바로 그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합니다. 제 이름은 리오킴, 실리콘밸리가 낳은 가장 젊은 천재라 불리던 엔지니어였습니다. 저는 엔비디아의 심장부에서 젠슨 황, 바로 그의 밑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기술을 인류의 진보가 아닌 경쟁자를 파괴하고 시장을 독점하는 무기로 여겼습니다. 그의 입에서 상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저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죠. 반면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은 기술 격차를 벌리기 위해 조 단위의 투자를 감행하면서도 항상 혼자서는 갈 수 없다는 철학을 강조한다고 들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그 말을 그저 패배자의 변명이라 여기며 비웃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구상 가장 완벽한 칩을 완성했다고 자부하며 서로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어느 날 엔비디아와 삼성이 기술의 미래를 걸고 공동 시연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실리콘밸리 전체가 이 세기의 대결을 주목하기 시작했죠. 양사가 개발한 차세대 칩을 동일한 조건에서 구동시켜 누가 더 효율적인 성능을 구현하는지 겨루는 자리였습니다. 승부를 결정짓기 위해 주어진 시간은 단 4분 17초에 불과했지요. 그 짧은 시간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유리하다고 모두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저는 그 시간조차 완벽한 승리를 증명하기에 충분하고도 남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우리의 칩이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라는 데이터를 확인했기 때문이죠.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고 제 어깨에는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아주 미세한 불안감이 싹트고 있었지만 애써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연일 한국의 기술력은 아직 멀었다는 식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번 시연회가 기술 격차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떠들어댔죠.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 알 수 없는 긴장감의 정체는 바로 한국 측이 새롭게 선보일 칩의 이름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이텀 퀀텀이라는 명칭은 단순한 기술적 자신감을 넘어선 어떤 철학적인 무게마저 느껴지게 만들었죠. 저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심장이 미세하게 내려앉는 듯한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무언가 거대하고 단단한 것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또 다른 이유는 바로 한국 측 책임 연구원이었던 유나 박사의 한마디 때문이었죠. 그녀는 사전 인터뷰에서 한국을 가리켜 효율이 곧 철학이 된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 문장이 제 뇌리에 깊숙이 박혀 좀처럼 사라지지 않더군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며칠 밤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효율은 기술의 영역이지 어떻게 철학이 될 수 있단 말인가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저는 운명의 시연일이 다가오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연회를 하루 앞두고 저는 최종 조율을 위해 유나 박사와 처음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우리는 서로의 계획을 공유하며 마지막 점검에 들어갔죠. 제가 몇 주에 걸쳐 준비한 완벽한 계획을 브리핑하는 순간 갑자기 회의실 전체에 경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외부 해커에 의한 가상 시스템 침투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유나 박사는 눈 하나 감지 않더군요. 그녀는 너무 느리네요. 이 정도로는 일하며 1분 만에 모든 방어벽을 재설계하고 역추적까지 끝내버렸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태블릿 위를 춤추듯 움직일 때마다 복잡한 변수들이 순식간에 정리되더군요. 저는 그 엄청난 속도 앞에서 잠시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입을 열고야 말았습니다. 너무 성급해요.
모든 변수를 검토해야 합니다. 제 지적에 그녀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더군요. 빨리 가는 게 아니라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녀의 그 한마디는 제 머리를 강하게 내리치는 듯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당황이라는 감정을 느끼며 말문이 막히는 경험을 해야 했죠. 멈추지 않는다는 것,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완벽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 수없이 멈춰 서서 분석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엔비디아가 추구하는 완벽주의의 핵심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완벽주의 때문에 우리는 예상치 못한 변수 앞에서 속도를 잃어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우리가 믿어왔던 방식에 대해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유나 박사는 잠시 후 저에게 정의라는 개념을 데이터의 흐름에 빗대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기계도 결국 사람을 위해 존재해요. 관계를 배워야만 합니다. 그녀의 말에는 어떤 종교적인 믿음과도 같은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확신에 찬 눈빛 앞에서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죠.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시연을 불과 몇 시간 앞둔 새벽, 예상치 못한 소식이 백악관으로부터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번 시연에 대해 긴급 안보 명령을 발동했다는 뉴스였죠. 한국의 새로운 반도체 기술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 정보의 출처는 불분명했지만 CIA에 잠입한 삼성 내부 정보원이 과장된 초기 데이터를 유출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 소식은 순식간에 실리콘밸리 전체를 거대한 혼란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엔비디아 본사 역시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지고 말았죠. 임원들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회사의 모든 전화는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그 소용돌이의 한가운데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잠시 후 저는 본사로부터 긴급 호출을 받았습니다. 화상회의 화면에 나타난 부사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상상조차 못했던 말을 내뱉었습니다. 리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시연을 막아. 그게 불가능하다면 한국의 약점을 찾아내서 전 세계 앞에서 망신을 줘. 그 말은 마치 차가운 비수처럼 날아와 제 심장에 깊숙이 박히는 듯했습니다. 온몸에 피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것 같은 끔찍한 기분이었죠. 그것은 제 뿌리를 부정하고 동족의 등에 칼을 꽂으라는 잔인한 명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하고 고민했습니다. 엔지니어로서의 제 양심과 엔비디아의 직원으로서의 의무 사이에서 제 영혼은 갈갈이 찢겨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연의 당일 아침이 밝았을 때 저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본사의 거듭된 연락을 무시한 채 그저 침묵으로 저항했죠. 제가 한국의 편을 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는 기술자로서 진실이 승리하는 것을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본사에게 제 침묵은 가장 확실한 배신 행위로 비쳤을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제가 양쪽 세상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계라는 이유로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야 했고 한국팀에게는 엔비디아의 스파이로 비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고 저는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삼성전자 캠퍼스 시연회장에 서 있었습니다.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이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이곳을 주목하고 있었죠. 거대한 스크린에는 엔비디아와 삼성의 로고가 나란히 떠 있었고 장내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유나 박사의 차분하면서도 단단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거대한 스크린의 타이머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4분 17초, 인류 반도체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가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3분이 되는 순간 상황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의 칩이 무서운 속도로 엔비디아를 추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4분 17초가 되었을 때 삼성의 압도적인 승리를 알리는 결과가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바로 그 성공의 정점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시연 전체를 통제하던 메인 서버가 갑자기 모든 전력을 잃고 꺼져버린 것입니다. 조작이다. 당장 시연을 중단시켜. 미국 측 관계자가 고함을 치며 단상으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기자석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전 세계는 이 스캔들을 대서특필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유나 박사는 침착한 목소리로 옆에 있던 연구원에게 플랜 B가 아니라 플랜 K를 가동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단 30초 만에 암흑에 잠겼던 메인 서버는 다시 환한 빛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해킹 시도의 근원지까지 실시간으로 스크린에 띄워버렸습니다. 공격의 진원지는 놀랍게도 워싱턴 DC 인근으로 표시되고 있었죠. 그 충격적인 장면에 미국 측 관계자들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장내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께 야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생중계로 지켜보던 CNN의 한 기자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이렇게 외치더군요. 한국의 위기 대응 능력은 기술이 아니라 예술의 경지입니다. 그날 저녁, 백악관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긴급 브리핑을 열어 미 정부와는 관련 없는 일부 민간 기관의 과잉 행동이라는 어설픈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변명은 미국의 추악한 패배를 전 세계에 광고하는 꼴이 되고 말았죠. 일본의 기술 관료들은 긴급 회의를 소집하여 우리는 무엇을 놓쳤는가를 밤새도록 토론해야만 했습니다. 중국의 기술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은 온통 삼성의 로고와 세이텀 퀀텀에 대한 분석 기사로 도배되었고, 러시아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기술이 가져올 지정학적 변화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느라 분주했죠. 그들은 경악했고 혼돈에 빠졌으며 동시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자신들의 아래라고 여겼던 작은 나라가 이제는 감히 올려다보아야 할 거인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한 것입니다. 시연회가 끝난 직후 제 개인 단말기로 본사로부터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메시지는 아주 짧고 간결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죠. 거기에는 당신의 침묵은 배신으로 기록될 것이다 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한동안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나 박사가 조용히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제 흔들리는 눈빛을 잠시 바라보더니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리오 씨는 과연 누구의 편에 서 있는 건가요? 그 질문은 마치 예리한 칼날처럼 제 폐부를 깊숙이 찔렀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누구의 편도 아니라고, 그저 진실의 편에 서고 싶을 뿐이라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제 대답을 들은 유나 박사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녀는 저에게 뜻밖의 제안을 건넸습니다. 경쟁 대신 우리 함께 미래를 만듭시다 라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저는 아직 엔비디아 직원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리오 씨, 당신은 회사의 직원입니까? 아니면 기술의 미래에 책임이 있는 엔지니어입니까? 정치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당신은 기술만 생각하세요. 그녀의 그 한마디가 제 마지막 망설임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결국 엔비디아 소속의 파견 연구원이라는 공식적인 직함으로 삼성 연구소에 남게 되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자신들의 기술적 패배를 인정하면서도 그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저를 일종의 기술 정탐꾼으로 활용하려 했던 것이죠. 본사는 저에게 그들의 모든 것을 낱낱이 보고하라는 비밀 지령을 내렸지만 저는 그 지시에 단 한 번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유나 박사의 손을 잡고 새로운 협력의 알고리즘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한국 연구팀의 일부는 저를 엔비디아에서 온 첩자라며 노골적으로 경계했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충돌했고 서로의 방식만을 고집하며 언성을 높이기 일쑤였습니다. 기술적 한계에도 부딪혔습니다. 엔비디아의 완벽주의와 삼성의 속도는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았고 프로젝트는 좌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절망의 순간 우리를 구한 것은 최첨단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연구소 한편에서 묵묵히 장비를 점검하던 김옥순 기술자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저희의 격렬한 토론을 지켜보다가 툭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밥은 먹고들 싸우는가, 기계도 정으로 돌리는 법인데. 그 평범한 말 한마디에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터져 나오는 듯했습니다. 저희는 그날 처음으로 연구를 멈추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는 기술자가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 서로를 마주 보게 되었죠. 그 식사 자리가 마법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시작점이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불신이 사라지자 비로소 진정한 토론이 가능해졌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코드를 경쟁시키는 대신 서로의 장점을 흡수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안정적인 구조 위에 삼성의 유연한 알고리즘을 얹고 다시 그 위에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제어하는 새로운 코드를 쌓아 올렸습니다. 마치 사람과 사람이 정을 나누며 관계를 맺어가듯
코드와 코드가 서로 소통하게 만든 것입니다. 수많은 밤샘과 실패 끝에 마침내 저희 연구실 중앙 모니터에는 인류의 미래를 바꿀 새로운 협력형 코드의 완성본 하모니 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 소식은 즉시 엔비디아 본사에도 보고되었고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주가는 연일 폭락하고 있었고 주요 파트너사들은 계약 파기 선언까지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은 CEO의 무능을 질타하며 당장 물러나라고 소리쳤죠. 젠슨 황은 사면초가에 몰렸습니다. 바로 그때 제가 보낸 하모니 코어의 압도적인 성능 데이터가 회의실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그 경이로운 수치 앞에서 회의실을 가득 채웠던 모든 고성과 분노는 순식간에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엔비디아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죠. 잠시 후 젠슨 황은 떨리는 손으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에게 화상통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동등한 협력 관계를 제안합니다라고 말했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단호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죠. 황 회장님, 미래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협력하겠지만 주도권은 우리가 갖겠습니다. 며칠 뒤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모든 것을 내려놓은 표정으로 긴급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그는 삼성과의 전면적인 기술 협력을 발표하며 사실상의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기자회견 말미에 젠슨 황은 저를 화상으로 연결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저를 향해 진심 어린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리오, 이제 그만 돌아오라는 말이 아니네. 공식적으로 명령하겠네. 한국으로 돌아가게. 그들이 미래고 자네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일세. 그것은 해고 통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 최고 기업의 수장이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저에게 엔비디아의 미래를 맡긴다는 눈물 어린 부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참모들에게 젠슨 황 그 멍청이가 모든 걸 망쳤어. 당장 한국 대통령에게 연결해. 우리가 직접 거래하겠어. 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대통령이 직접 고개를 숙이고 협상을 구걸하게 만든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오랫동안 싸워왔던 두 개의 나라가 드디어 뜨겁게 화해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경계에 선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미국의 기술을 한국의 정신과 연결하는 자랑스러운 다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CNN 뉴스의 헤드라인은 미국 IT의 심장부, 한국의 리더십 아래 무릎 꿇다라는 충격적인 제목을 내보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업 간의 협력을 넘어 세계 기술 패권이 실리콘밸리에서 대한민국으로 넘어왔음을 알리는 거대한 선언이었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새로운 질서 앞에 미국이 고개를 숙인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저는 한국 연구소에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섰습니다. 엔비디아에서 근무할 때의 저는 오직 1등이 되기 위해 동료를 짓밟고 정보를 독점하며 외로운 싸움을 벌여야 했습니다. 그곳은 승자만이 모든 것을 독식하는 차가운 정글이었죠.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유나 박사는 저에게 효율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서로를 연결하려는 따뜻한 의지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 참석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는 젠슨 황처럼 승리에 도취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이 힘으로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라며 더 큰 책임감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두 리더의 격이 다르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서울에서 열린 국제 반도체 컨퍼런스 무대에 섰습니다. 시연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전 세계는 한국이 또 무엇을 보여줄지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예상대로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모니 Q를 세상에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그 순간 무대 위로 구글, 애플, TSMC의 최고 경영자들이 올라왔습니다. 청중들이 예상하지 못한 것은 바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한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기술 동맹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청중석에 앉아있던 일본과 중국, 러시아의 대표단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미 세계 기술의 거인들은 모두 한국 앞에 줄을 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한국의 허락 없이는 미래 기술의 논의에 참여조차 할 수 없는 2등 국가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저는 유나 박사와 함께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섰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서울의 밤하늘이 수천 대의 드론 불빛으로 환하게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축하하기 위해 준비한 공식적인 세리머니였고 밤하늘에는 서울 퀀텀 연합이라는 거대한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졌죠. 그 찬란한 불빛 아래서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마치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엔비디아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실리콘밸리 본사 부사장이라는 파격적인 직책을 제안하며 돌아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의 오만한 독주가 처형되고 낡은 질서가 파괴되는 순간 그들은 제게 마지막 남은 동아줄을 잡으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그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다시 그 차가운 정글로 돌아가 외로운 승자가 되기보다는 이곳 대한민국에서 따뜻한 동료들과 함께 더 위대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제 심장은 이미 이곳의 뜨거운 열정과 정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상은 경쟁이 아닌 공존을, 독점이 아닌 상생을 이야기하지만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차분 17초의 반전은 나약한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지배자의 탄생을 알리는 가장 폭력적이고 위대한 서사시이자 저 리오 킴을 죽이고 새로운 존재를 탄생시킨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방황하던 이방인이 아닙니다. 저는 이곳 미래의 심장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엔지니어 김리우입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다음에도 더 놀랍고 통쾌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시크릿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